제 정훈자를 동생에게 넘기겠습니다. 대신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산은 한 푼도 빠짐없이 제 것입니다. 미움만 받고 자란 큰딸이 온 가족 앞에서 폭탄 같은 선언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동생은 그토록 탐내던 권세가 자제를 손에 넣었다며 손뼉을 쳤지요. 하지만 화려한 혼처에 취해 들떠있는 동생과 달리 평생 고개 숙여온 큰딸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두른 동생이 덥석 문 것이 훗날 피눈물을 불을 덧칠하면 무명옷을 입은 언니가 조용히 챙긴 것은 세상을 뒤집을 거대한 판의 미천이었으니까요. 동생이 화려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웃고 있을 때 탐욕스러운 자들의 목을 조일 완벽한 판을 짜기 시작한 천재적인 여인. 과연 그녀가 쥐고 있던 진짜 패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한양 북촌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둔 심대감이라는 자가 살았습니다. 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담장은 끝이 보이지 않았지요. 곳간이 무려 12채여 가을이면 추수한 곡식이 마당에 산처럼 쌓여 발 디딜 틈이 없는 큰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심대감댁 앞을 지날 때마다 저 집 재물은 한양 땅을 다 사고도 남을 텐데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기에 저리 잘 살까 하며 부러움의 혀를 내둘렀지요. 허나 그 넓고 부유한 기와집 안에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마치 구석에 난 곰팡이처럼 여겨지는 흠집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을 떠난 본처가 남기고 간 유일한 핏줄, 큰딸 소율이었습니다. 소율의 친어머니는 본디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큰 상인의 귀한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지금 심대감이 떵떵거리며 누리는 재물의 절반은 사실 그 어머니가 시집 올 때 바리바리 싸 들고 온 미천이었지요. 이치를 따지자면 소율은 이 집안에서 가장 떠받들어져야 할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율은 제 집에서도 늘 찬밥 신세였지요. 저 아이 얼굴 좀 보아라. 죽은 사람을 어쩌면 저리 빼닮았는지. 심대감은 소율을 볼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지요. 소율이 죽은 친어머니를 똑 닮은 탓이었습니다. 눈썹 모양도 그대로였지요. 웃을 때 패는 보조개도 그대로였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는 버릇까지 어머니를 빼닮았지요. 남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죽은 아내를 그리며 딸을 더 애틋이 여겼을 겁니다. 허나 심대감은 그러지 못했지요. 죽은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어찌 된 일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소율이 2살 되던 해였지요. 심대감이 밖에서 다른 여인을 들였습니다. 본처가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말이지요. 그 여인이 지금의 새어머니였습니다. 새어머니가 낳은 딸이 둘째 교란이었지요. 소율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심대감은 새어머니와 교란이를 무척이나 예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란이는 누구를 닮아 이리 예쁘냐. 반면 본처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와 교란이도 소율의 어머니를 무시했지요. 그러게 좀 꾸미기도 하고 그러지. 어머니는 점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지요. 믿었던 지아비가 원망스러웠고 화병이 깊어져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그러다 소율이 7살 되던 해 살을 애는 듯한 섣달금음의 추운 밤이었습니다. 소율의 어머니는 끝내 세상을 등지고 말았지요. 어머니가 눈을 감던 그 밤, 소율은 평생 잊지 못했지요. 소율아, 내 가여운 딸아.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어린 딸의 볼을 감쌌지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7살 소율은 그 손이 왜 차가운지도 몰랐지요. 그저 어머니를 빤히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베개 밑에서 은가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었지만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끼워주셨던 가락지였습니다. 잘 듣거라. 어머니의 눈빛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것이 아니었지요. 어쩐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율은 그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지요. 세상은 어미 없는 너를 참으로 매몰차게 대할 것이다. 아무도 내 눈물을 닦아주지 않을 것이야. 허나 잊지 말거라. 어머니는 가락지를 소율의 작은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내 값어치는 남이 함부로 깎아내린다고 깎이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꿋꿋하게 살아내며 내 발로 딛고 서서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알겠느냐? 7살 소율은 그 말뜻을 알지 못했지요. 그저 어머니가 우는 것 같아 따라 울 뿐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값어치를 알았겠습니까?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소율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어머니가 안방을 차지했지요. 동생 교란은 비단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허나 소율에게는 무명옷 한 벌이 전부였지요. 같은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접은 하늘과 땅 차이였지요. 이복 동생 교란이 금지옥엽으로 자라나는 동안 소율은 하인들과 다를 바 없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소율은 어머니의 산소에 자주 올랐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외진 무덤이었지요. 봄이면 들꽃을 꺾어 올렸습니다. 겨울이면 눈을 쓸어냈지요. 그러고는 어머니께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잘 지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지요. 허나 소율은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미 소리가 그칠 줄 모르던 한여름 한낮이었습니다. 교란은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고 마루에 앉아 잣을 까먹고 있었지요. 반면 소율은 땀띠가 날 만큼 두꺼운 무명 치마를 입고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장작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 댕기 좀 봐. 아버지가 사다 주셨어. 교란은 일부러 소율 앞에서 얄밉게 웃으며 새 댕기를 흔들곤 했지요. 뒤에서 지켜보던 하인들마저 혀를 찼습니다. 허나 소율은 그저 담담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참 곱구나. 언니 건 없어. 아버지가 언니 건 안 사 오셨거든. 교란은 입을 삐죽이며 약을 올렸지요. 어린 것이 새어머니를 닮아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허나 소율은 부지깽이를 쥔 채 묵묵히 솟단지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너나 많이 하거라. 소율은 화를 내지도 억울하다며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소율을 보며 교란은 재미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고 돌아섰지요. 명절이면 그 차별은 더욱 도드라졌지요. 한가위면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새어머니는 교란을 곱게 단장시켰지요. 그러고는 손님 앞에 내세웠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랍니다. 어찌나 영특한지요. 소율은 부엌에서 전을 부쳤습니다. 종들과 나란히 앉아 기름내를 뒤집었었지요. 그 누구도 소율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조차 그 집에 큰딸이 있다는 걸 잊은 듯 했지요. 큰애는 어디 갔누? 코빼기도 안 보이네.
몰랐는가. 죽은 본처 딸이 영천덕 꾸러기라더군. 소율은 부엌 문틈으로 그 수군거림을 다 들었지요. 허나 손놀림 한 번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와중에도 소율의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지요. 소율은 어려서부터 셈에 밝았습니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었지요. 그런데도 집안의 돈이 어떻게 도는지를 훤히 꿰뚫었습니다. 새어머니가 뒤로 몰래 비단과 쌀을 꿍쳐 친정으로 빼돌리는 것, 곳간 열쇠를 쥔 마름이 소장농들에게 거둔 쌀을 부풀려 제 주머니를 채우는 것. 소율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마름이 곳간 셈을 틀리게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곤란에 빠진 마름은 식은땀을 흘렸지요. 그런 마름에게 소율이 지나가듯 한마디 일러주었습니다. 쌀 40섬이 아니라 42섬입니다. 지난 장날에 2섬을 더 드렸으니까요. 마름은 깜짝 놀랐지요. 그 멸시 받던 큰아씨가 곳간 쌀까지 죄다 외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게지요. 그날 이후 마름은 소율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다 알고 있으면서도 소율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았지요. 새어머니는 그런 소율을 더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것이 속을 알 수가 없어. 때려도 울지를 않고 욕을 해도 대꾸가 없으니 사람이 아니라 무슨 돌덩이 같다니깐. 그렇게 모진 세월이 흘러 소율이 어느덧 19처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으니 이 집에서 소율의 자리였지요. 그 자리는 여전히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소율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봄의 어느 날 저작거리에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소율이 강변을 지나는데 갑자기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들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이 빠졌다. 강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허나 누구도 선뜻 물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물살이 거센 데다 빠진 이가 양반이었지요. 잘못 손을 댔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때 소율이 보찜을 내려놓고 치마폭을 허리에 질끈 동여맸습니다. 외가댁이 있던 포구에서 자라 헤엄에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지요. 소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강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물살을 헤치고 다가가 떠내려가는 사내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물살은 거셌고 사내의 몸은 무거웠지요. 치마는 물을 먹어 천근만근이었고 몇 번이나 물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사내를 놓지 않았지요. 구경꾼들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말했습니다. 저 처자, 겁도 없네. 어허, 저러다 둘 다 떠내려 가겠어. 그렇게 한참을 사투한 끝이었지요. 소율은 마침내 사내를 모래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콜록대며 물을 뱉어내는 사내의 얼굴을 보니 인물이 훤칠한 양반집 자제였습니다. 그는 바로 한양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가 좌의정 민대감의 하나뿐인 아들 민태경이었지요. 태경이 숨을 고르며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소율은 사내를 눕혔지요. 그러고는 제 치마끈에 매달려 있던 낡은 놀이개를 풀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가 이분을 지키거라. 정신이 드시거든 이 놀이개를 들고 북촌 심대감댁을 찾아오라. 일러라. 큰딸이 구했다고 전하고 함께 온 계집종에게 그리 일러두고 자리를 떴지요. 양반댁 규수가 사내 곁을 오래 지킬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일이 어그러졌지요. 마침 그날 저작거리에 비단을 구경하러 나왔던 동생 교란이 멀리 버드나무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싼 비단옷을 입고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훤칠한 양반집 자제. 단번에 그가 민태경이란 사실을 알아봤지요. 교란의 눈은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교란은 언니가 사라지자마자 달려가 계집종의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큰 딸이 아니라 막내 딸이 구한 거라 전해라. 저 놀이개는 내 것이다. 오늘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것이야. 계집종은 둘째 아씨의 말이라 어쩌지 못했지요. 그리고 며칠 뒤 기력을 회복한 태경이 심대감댁으로 은인을 찾아왔을 때였지요. 교란은 옥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태경의 앞에 나타나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그날 나리를 구한 심대감댁 딸입니다. 교란은 시치미를 뚝 떼고 거짓말을 했지요. 태경 앞에서 그날의 일을 술술 읊었습니다. 마치 제가 겪은 양말이지요. 강물에 뛰어든 일이며 옷자락을 붙잡고 끌어낸 일이며 사실은 언니가 한 일을 멀리서 지켜보았을 뿐이었지요. 그런데도 교란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헤엄을 좀 칠 줄 알아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이개가 제 것입니다. 제 어미를 닮아 교태가 흐르고 어여쁜 데다 어찌나 천연덕스럽게 말하는지. 태경은 교란을 생명의 은인이라 철석같이 믿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준 진짜 은인은 따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태경의 심장은 어여쁜 교란을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심대감이 두 딸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들어가 보니 새어머니까지 앉아 있었지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희 둘 다 혼기가 찼으니 혼처를 정하였다. 심대감의 말에 교란의 눈이 반짝 빛났지요. 소율은 조용히 두 손을 모은 채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심대감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소율이 너는 민씨 가문의 태경이와 혼인할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교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어찌 그런 좋은 혼처를 언니에게 주십니까? 교란이 발칵성을 냈지요. 새어머니도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심대감은 단호했지요. 소율이 어미가 살아생전 민씨 가문 부인과 약조한 일이다. 본디 소율의 친어머니와 민대감의 부인은 어릴 적부터 둘도 없는 벗이었지요. 두 사람은 약조를 했습니다. 장차 자식을 낳으면 사돈을 맺자고 말이지요. 소율의 어머니가 워낙 큰 자산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 민씨 가문도 마다할 까닭이 없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혼사는 어머니들 사이에서 일찍이 정해졌습니다. 다만 소율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지요. 그 바람에 약조는 한동안 잊힌 듯 했습니다. 그러다 두 집안이 혼기가 찼지요. 다시 그 옛 약조를 꺼내 든 것이었습니다. 심대감은 둘째에게 시선을 돌렸지요. 교란이 너는 윤씨 가문의 재겸이와 혼인할 것이다. 이번에는 교란의 입이 대빨이나 나왔지요. 윤재겸이라는 이름을 듣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윤재겸이요. 그 가난뱅이 선비 말입니까? 집안에 권세도 없고 재물도 없는 그 집에 저를 보내신단 말씀이세요. 윤씨 가문은 대대로 청렴하기로 이름난 집안이었지요. 학문이 높고 지조가 곧았습니다. 선비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지요. 허나 벼슬길에서는 번번이 밀려났습니다. 살림도 넉넉지 못했지요. 재겸 또한 글재주는 비상했으나 뒷배가 없어 과거조차 보지 못하던 처지였습니다.
교란에게는 그런 사람이 성에 찰 리 없었지요. 언니는 저리 떵떵거리는 대감마님 댁으로 가는데 저는 그런 거렁뱅이 선비에게 시집을 가란 말씀이십니까? 차라리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겠습니다. 교란이 발을 동동 구르며 떼를 썼지요. 소율은 그저 가만히 자신의 손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스쳤지요. 시끄럽다. 이미 양가에 통혼한 일이야. 더는 입을 놀리지 마라. 심대감이 호통을 치자 교란은 입을 다물었지요. 그러나 두 눈에는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교란은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지요. 어머니, 저는 절대로 그 집에 못 가요. 언니가 민씨 가문에 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미운 털 박힌 언니가 좋은 데로 가고 제가 그 거지 같은 집으로 가다니요. 새어머니는 딸의 등을 쓸어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울지 마라. 어미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마. 이렇게 두 자매의 혼처가 정해졌지요. 큰딸 소율은 권세가의 며느리로, 작은 딸 교란은 청렴한 선비의 아내로 말입니다. 겉으로는 미움받던 큰딸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한 셈이었지요. 소율도 자신이 구해준 민태경이란 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혼례를 고작 닷새 앞둔 날이었습니다. 민씨 가문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함이 들어오는 날이었지요. 심대감댁 앞마당은 함을 지고 온 태경의 동무들을 대접하느라 풍악이 울리고 왁자지껄한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본디함이 들어오는 날, 신부는 규방에 고이 앉아 몸단장을 하며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법이지요. 허나 천덕꾸러기 큰딸인 소율의 처지는 달랐습니다. 새어머니와 동생 교란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앞마당의 소란을 즐기며 한마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정작 당사자인 진짜 신부 소율은 인적 드문 후원 장독대 옆으로 쫓겨나 묵묵히 명주 실타래만 감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앞마당의 소란을 피해 조용한 곳으로 바람을 쐬러 걸어오는 두 사내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하게 술대접을 받은 정혼자 태경과 그의 절친한 동무였지요. 술 기운이 오른 탓에 주변을 살피지 못한 사내들의 은밀한 목소리가 가을밤의 찬 공기를 타고 소율의 귓가로 고스란히 넘어왔습니다. 이보게, 내 자네에게만 솔직히 털어놓지. 나는 사실 이 집 둘째에게 마음이 있다네. 태경의 목소리에 소율은 숨을 죽였지요. 둘째라면 교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혼자가 동생을 마음에 두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요. 벗이 의아한 듯 되물었습니다. 허면 파혼을 하고 둘째에게 장가를 들 일이지 어찌 큰딸과 예를 올리려 하는가. 태경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자네 우리 어머니 성질 모르는가? 우리 집 시집살이가 오죽 지독해야지. 며느리 여럿이 피눈물을 흘리다 쫓겨나지 않았나. 내가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 불구덩이 같은 고생길에 밀어 넣을 순 없지 않은가. 그래서 큰딸을 본처로 드리는 것이네. 어차피 제 집에서도 미운 털 박힌 부엌대기라지 않나. 큰딸을 정실로 앉혀서 어머니의 매서운 시집살이를 막아낼 방패막이로 쓰고 집안의 굳은 일을 죄다 떠맡기는 게지. 담장 뒤에 선 소율의 손에서 실타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율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지요. 그런 뒤에 한 1년쯤 지나서 집안이 조용해지면 내가 진짜 아끼는 둘째를 후처로 드리는 것이네. 본처가 굳은 일은 다 막아주니 후처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랑만 받으면 되지 않겠나. 어떤가, 이만하면 내 머리가 꽤 기특하지 않은가. 하하하. 벗은 태경의 말을 듣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매를 연달아 아내로 들이는 건 국법이 금하는 폐륜이 아닌가. 내가 누군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좌이정 대감의 아들이네. 국법, 우리 아버지가 입 한 번 번긋하시면 그게 곧 법이지. 뭐 정 안 되겠으면 신분을 슬쩍 세탁하든 나가서 따로 살림을 차리든 하면 되지 않겠는가. 소율은 담장 뒤에서 그 모든 말을 들었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요. 소율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지요.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소율은 떨어진 실타래를 조용히 주워들었지요.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홀로 앉은 소율은 어머니의 은가락지를 꺼냈지요. 손때 묻은 가락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제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또렷이 이해되었지요. 내 값어치는 남이 함부로 깎아내린다고 깎이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꿋꿋하게 살아내며 내 발로 딛고 서서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소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엔 단 한 번도 짓지 않았던 미소였습니다. 그래. 나를 방패막이로 쓰시겠다. 난 내 놈들의 생각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증명해 보이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며칠 동안 소율은 곰곰이 생각을 거듭했지요. 태경에게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혼사를 깨자들 수도 있었지요. 허나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한낱 미움받는 딸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오히려 발칙하다며 매질이나 당할 노릇이었지요.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안 돼. 저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야 해. 소율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판을 그렸다 지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추악한 계략을 거꾸로 되돌려줄까? 어떻게 하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저들을 무너뜨릴까? 먼저 소율은 늙고 충직한 하인을 몰래 불러 동생 교란이 그토록 치를 떨었던 거렁뱅이 선비 윤재겸의 뒷조사를 샅샅이 시켰습니다. 소율은 믿을 만한 늙은 종을 시켰지요. 윤씨 가문의 형편을 살피게 한 겁니다. 종이 며칠 만에 돌아와 전한 말은 이러했지요. 아씨, 그 댁은 참으로 가난하더이다. 허나 이상한 것이 동네에서 그 댁 도령을 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입을 모아 칭찬만 하더군요. 글솜씨가 어찌나 뛰어난지 한 번은 고을 백일장에서 장원을 했는데 상으로 받은 쌀을 굶주린 이웃에게 죄다 나눠줬다 합니다.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또 한 번은 어느 권세가에서 그 도령의 글재주를 탐내 자기 식객으로 들어오면 벼슬 자리를 주선해 주겠다 했답니다. 헌데 그 도령이 단칼에 거절했다지 뭡니까? 바르지 못한 자의 그늘에서는 붓을 잡지 않겠다고요. 소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권세 앞에서도 꼬리를 치지 않고 배고픔 앞에서도 도의를 저버리지 않는 단단한 사내. 소율은 윤재겸이 자신이 짜놓은 거대한 판에서 평생을 함께 등에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바위가 되어줄 큰 그릇임을 확신했습니다. 이튿날 소율은 가족들이 모인 안방으로 들어섰지요. 그러고는 모두를 놀라게 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민씨 가문이 아니라 윤씨 가문의 재겸과 혼인하고자 합니다. 방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요. 심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어라.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권세가를 마다하고 그 가난한 집으로 가겠다고? 예. 그리고 동생 교란이를 민씨 가문으로 보내십시오. 교란이가 그토록 원하던 자리가 아닙니까? 그 말에 교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지요. 새어머니의 눈도 번쩍 뜨였습니다. 하지만 심대감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었지요. 내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는 게냐?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게야? 소율은 담담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꿍꿍이랄 게 무엇 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소율은 또박또박 말을 이었지요.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단단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산을 한 푼도 빠짐없이 모두 제게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저는 두말 없이 윤씨 가문으로 가겠습니다. 순간 새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새어머니가 재빨리 심대감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영감, 잠깐 이리 와 보세요. 새어머니는 심대감을 구석으로 데려가 속닥였지요. 생각해 보세요. 교란이가 좌의정댁 본처로 들어가면 그까진 유산이 대수입니까? 사돈을 좌의정으로 두면 우리 가문에 떨어질 권세와 영화가 얼마인데요. 유산 좀 떼어준다 한들 그게 무슨 손해겠어요. 심대감의 마음이 솔깃해졌지요. 듣고 보니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미운 큰딸은 가난한 집으로 치워버리고 예쁜 작은 딸은 권세가에 들여보내고 거기다 그 대가가 고작 유산 한 몫이라니 남는 장사로 보였지요. 정녕 그리하겠느냐?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허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다짐받고자 합니다. 소율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혼례 당일까지 신부가 뒤바뀐 사실을 식구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십시오. 사돈이 될 양가댁은 물론이거니와 집안 하인들에게도 일절 알려서는 안 됩니다. 심대감은 참으로 유별난 조건이라 여기면서도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차피 사돈을 맺을 양가에서도 두 딸의 얼굴을 알리 만무했으니 굳이 신부가 바뀐 것을 미리 떠벌려 긁어부스럼을 만들 까닭이 없었던 탓입니다. 좋다. 그리하마. 이렇게 거래는 성사되었지요. 소율은 어머니의 유산을 통째로 손에 넣었습니다. 교란은 그토록 바라던 권세가의 혼처를 차지했지요. 모두가 제 몫을 챙겼다고 흡족해했습니다. 오직 소율만이 알고 있었지요. 이 거래의 진짜 의미를 말입니다. 이것은 양보가 아니라 덫이었지요. 태경에게 던지는 빠져나올 수 없는 덫. 그리고 자신을 일으켜 세울 발판이었습니다. 소율은 그날 밤도 어머니의 은가락지를 어루만졌지요. 가락지는 등잔불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머니. 판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 판이 어디까지 굴러갈지는 판을 짠 소율 자신만이 알고 있었지요. 드디어 두 딸이 시집을 가는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심대감댁은 아침부터 분주했지요. 한쪽에서는 윤씨 가문으로 갈 신부를 단장시켰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씨 가문으로 갈 신부를 단장시켰습니다. 신부가 바뀐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신랑 태경이 가마를 타고 당도했지요. 그 얼굴에는 묘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 계획이 착착 진행된다고 믿은 까닭이지요. 신부는 면사를 들이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의례 소율이려니 했지요. 태경은 절차에 따라 맞절을 하고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첫날 밤 신부의 얼굴을 가린 붉은 천이 사르르 거치는 순간 태경의 숨이 턱 막히며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꾸준히를 시키려 했던 방패막이 소율 대신 언젠가 고생시키지 않고 편안하게 후처로 드리려 마음먹었던 사랑하는 교란이 떡하니 정실부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신부가 왜 당신이오? 태경의 머릿속이 어지러웠지요. 사랑하는 교란이 신부로 온 것 자체는 싫지 않았습니다. 허나 본처가 될 사람은 소율이어야 했지요. 하지만 이미 온 동네 사람들의 축복 속에 부부의 연을 맺어 엎지른 무리였습니다. 신부가 뒤바뀌었다고 길길이 날뛰면 좌의정 대체면만 우스워질 판이었지요. 하지만 교란은 화려한 안방에 취해 그저 해실해실 웃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지요. 그토록 탐내던 권세가의 자제와 혼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권세가의 안주인이 되는구나. 언니는 그 가난한 집에서 평생 고생이나 하라지. 교란은 콧노래를 부르며 흐뭇해했지요. 자신이 어떤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같은 시각 북촌 끄트머리에 바람 새는 가난한 윤씨 가문 초가집으로 시집간 소율은 흔들리는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신랑 재겸과 마주 앉았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그 얼굴을 처음으로 찬찬히 보았지요. 재겸은 맑고 깊은 눈으로 소율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소.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 물정에 어둡긴 하지만 바보는 아니오. 으리으리한 권세가 혼처를 마다하고 왜 이런 쥐구멍 같은 누추한 곳으로 오셨소? 혹여 어쩔 수 없는 몹쓸 사정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내 탓하지 않고 놓아드리리다. 소율은 잠시 재겸을 바라보았지요. 그러고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모든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소율은 그동안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지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미움받으며 자란 일, 강가에서 태경을 구한 일, 그리고 태경이 자신을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 추악한 계략까지 말입니다. 재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듣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었던 겁니다. 세상에 그런 파렴치한 자가 다 있단 말이오.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그리 능멸하다니. 분노하는 재겸을 향해 소율은 품속에서 챙겨온 어머니의 장부와 재물 문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서방님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부디 오직 학문에만 정진해 주십시오. 과거에 급제하시고 큰 뜻을 펼치십시오. 집안의 살림과 재물 걱정은 제게 맡기시고요. 재겸은 놀라 소율을 바라보았지요. 한낮 규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토록 담대하고 영민할 줄은 몰랐던 게지요. 부인. 재겸은 한참을 말없이 소율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더니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부인의 뜻을 따르리다. 나 또한 권세의 빌부터 사는 세상이 늘 못마땅했소. 부인과 함께라면 바른 뜻을 펼칠 수 있을 것 같구려. 그날 밤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지요. 그러면서 굳은 약조를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은 학문과 정의로, 또 한 사람은 지혜와 재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로 말이지요. 이튿날 아침 소율은 시부모께 천문안을 드렸지요. 친정에서는 늘 구박과 멸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율은 내심 긴장했지요. 그런데 윤씨 가문은 친정과 사뭇 달랐습니다. 아가, 어려운 살림에 시집와 고생이 많겠구나. 우리 집이 비록 가난하나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만은 어느 집에도 지지 않는단다.
시어머니는 소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지요. 소율은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듣는 건 처음이었지요. 많이 못 배운 며느리입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소율이 고개를 숙이자 시아버지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얼 가르치겠느냐? 우리 재겸이를 택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지. 너는 그저 이 집에서 편히 지내거라. 소율은 그제야 알았지요. 부유함보다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었지요. 친정의 으리으리한 곳간보다 이 가난한 집의 온기가 100배는 더 값졌습니다. 이렇게 소율과 재겸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같은 시각 권세가로 시집간 교란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교란이 시집간 민씨 가문은 겉보기에 더없이 화려했지요. 으리으리한 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종들이 때로 오갔지요. 교란은 첫날 그 위세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역시 권세가는 다르구나. 내 평생 이런 호사를 누리며 살리라. 하지만 그 기쁨은 이틀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민씨 가문의 시집살이는 소문대로 지독했지요. 시어머니는 성정이 불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불호령이 떨어졌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문안을 드려야 했습니다. 온종일 시중도 들어야 했지요. 교란은 비단옷을 입고도 종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댁 법도가 어떠한 줄도 모르고 들어왔느냐. 친정에서 도대체 무얼 배웠기에 시어머니의 호통에 교란은 매일같이 눈물바람이었지요. 게다가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태경의 태도였지요. 태경은 혼례날에 일이 못내분했지요. 정혼자였던 소유를 빼앗긴 꼴이 된 까닭입니다. 게다가 제가 짜둔 계획이 송두리째 어그러졌지요. 태경은 그 분풀이를 애꿎은 교란에게 했지요. 사랑은 어느새 식어버렸습니다. 지나고 보니 지혜롭고 아름다웠던 소율이 아깝기도 했습니다. 신부가 바뀐 일이 다 교란 탓인 양굴었지요. 그대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꼴은 안 당했을 것이요.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물러가시오. 본래 태경은 가문의 세도만 믿고 자란 위인이었지요. 매사에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음까지 틀어지니 태경은 더욱 방탕해졌지요. 날마다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관직에 나가서도 이를 그르치기 일쑤였지요. 한때 인물혼하던 권세가 자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교란은 기가 막혔지요. 꿈꾸던 화려한 삶은커녕 매정한 남편과 모진 시어머니 사이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요. 그제야 교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로챈 것이 복이 아니었지요. 화근이었던 겁니다.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한 교란은 친정으로 몰래 사람을 보냈습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단 하루만이라도 친정에 머물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지요. 하지만 돌아온 전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명문 권세가로 출가한 외인이 함부로 친정을 드나드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잔말 말고 시댁법도나 잘 따르거라. 아버지는 그렇게 딸의 피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사위가 좌이정댁 외아들이라는 사실에만 취해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뿐 정작 제 딸이 어떤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는지는 안중에도 없었던 탓이지요. 언니는 지금쯤 그 가난한 집에서 더 비참하게 살고 있겠지. 그래, 나만 고생하는 건 아닐 거야. 교란은 옥살이 같은 행랑채에서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뼈아픈 착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가난한 선비에게 시집간 소율은 단 하루도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남긴 넉넉한 유산을 미천 삼아 차근차근 자신의 판을 짜기 시작했지요. 가장 먼저 소율은 날씨의 흐름을 읽고 큰 흉년이 닥칠 것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곡식값이 바닥을 칠 때 대거 사들여 창고에 쌓았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런 소율을 보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멀쩡한 곡식을 썩어나게 저리 쌓아두어 대체 무엇에 쓰려는 게야. 그런데 이듬해 정말로 큰 흉년이 들었지요. 곡식 값이 몇 배로 뛰었습니다. 소율은 사들인 곡식을 풀어 큰 이문을 남겼지요. 다만 굶주린 이웃들에게는 헐값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장사로 돈을 벌되 사람을 해쳐 벌어서는 안 된다. 소율은 그런 원칙을 지켰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율의 됨됨이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지요. 사람이 모이니 자연스레 상단이 커졌고 상단이 커지니 굴러들어오는 재물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물론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양 바닥에서 저울 윤금을 속이고 힘없는 백성을 등쳐먹기로 악명 높은 거상이 하나 있었지요. 소율이 정직한 장사로 인심을 싹쓸이하자 제 장사가 안 되는 것이 모두 소율 탓이라 여겨 앙심을 품었습니다. 급기야 그자는 왈패들을 사주해 소율의 곡식 창고에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셈이 빠르고 눈치에 능한 소율이 한 수위였지요. 진작에 그자의 검은 속셈을 꿰뚫어 보고는 내용물을 다른 빈 창고로 몰래 빼돌려 둔 것입니다. 동시에 관아에 고발을 해둔 덕에 어두운 밤 횃불을 들고 숨어든 왈패들은 그 자리에서 포졸들에게 줄줄이 엮여 들어갔지요. 결국 그 악덕 상인은 그간 저지른 여죄까지 낱낱이 밝혀져 하루아침에 패가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촌의 그 큰아씨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함부로 건드렸다간 제 발등을 찍는다네. 그날 이후 한양 바닥의 그 어떤 장사치도 감히 소율을 얕잡아 보지 못했습니다. 소율은 그 기세를 몰아 포목점을 크게 열고 약재까지 다루었습니다. 나아가 압록강을 넘어 멀리 청나라와의 무역에도 과감히 손을 뻗었지요. 과연 손을 대는 일마다 황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특히 청나라 무역에서 소율의 해안이 빛을 발했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양반네들의 주머니를 털 요량으로 화려한 비단이나 사치품에 눈독을 들일 때 소율은 유독 희귀한 약재와 서책의 재물을 쏟아부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 땅에 무서운 돌림병이 휩쓸었습니다. 그때 소율이 미리 들여둔 약재가 수많은 백성의 목숨을 살려냈습니다. 이때도 소율은 부당한 폭리를 취하지 않고 정당한 값에 약을 내어주었지요. 백성들의 울얼음과 칭송이 온 한양에 자자했습니다. 그렇게 재물과 민심을 동시에 틀어준 소율은 불과 몇 해 지나지 않아 한양에서 첫손에 꼽히는 거상으로 우뚝 섰습니다. 세상에 그 미움받던 큰딸이 저리 큰 부자가 되다니. 사람들은 입을 모아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우연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소율의 영민함과 고든 마음을 본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소율이 성공할 만했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겸은 소율의 든든한 뒷받침 속에서 오직 학문에만 몰두했습니다. 끼니 걱정, 살림 걱정에서 벗어났지요. 그러니 비로소 재능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마침내 과거 시험이 열리던 해였지요. 재겸은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했습니다. 방이 붙던 날, 온 장안이 떠들썩했습니다.
윤재겸이라는 선비가 수석이라네. 그 가난하던 윤씨 댁 도령 말일세. 문장이 어찌나 빼어난지 시험관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더군. 재겸은 벼슬길에 올라서도 고든 성품을 잃지 않았지요. 권세에 빌붙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해 일했지요. 임금께 바른 말을 아뢰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율이 일러주는 세상 물정이 있었지요. 그 덕분에 일을 처리하는 솜씨가 누구보다 빈틈없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권신이 재겸을 끌어들이려 한 일이 있었지요. 그자는 재겸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많은 돈과 함께 더 높은 벼슬 자리를 약속하며 말했습니다. 윤대감, 우리 융통성 있게 좀 합시다. 하지만 재겸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임금과 백성을 위해 벼슬을 하는 사람이요. 사사로운 패거리에 들 생각은 없소. 이 돈은 도로 가져가시오. 그 권신은 무안해하며 물러갔지요. 재겸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져 백성들은 그를 두고 청백리라 칭송했습니다. 임금도 그를 깊이 신임했지요. 마침내 재겸은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 자리에 올랐습니다. 대사헌이란 관리들의 잘잘못을 살피는 자리였지요. 죄지은 자를 가려내어 벌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막중한 직책이었지요. 그 무렵 소율과 재겸 부부의 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뜻을 같이 하는 동반자로 시작했으나 어느새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부부가 되어 있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재겸이 늦도록 일하는 소율의 곁에 다가왔지요. 부인, 내 부인 덕에 여기까지 왔소이다. 허나 그대가 일이 무리하다 상할까 늘 노심초사요. 소율이 빙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서방님께서 그리 알아주시니 제 평생의 고단함이 눈 녹듯 씻기는 듯합니다. 부인을 만난 것이 내 평생의 복이요. 부인이 없었다면 나는 한낱 가난한 선비로 늙어갔을 것이요. 재겸은 소율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그 손에는 어머니가 남긴 은가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소율은 그 가락지를 한번 어루만졌지요. 그러고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허나 서방님, 제게는 아직 치러야 할 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셈이라니 무엇을 말하는 것이오? 저를 능멸하고 제 어머니를 욕보인 자들에 대한 셈 말입니다. 재겸은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무거운 하늘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부인의 뜻이 곧 내 뜻이요. 다만 우리는 칼이 아니라 법으로, 사사로운 원한이 아니라 바른 이치로 그 셈을 치를 것이요. 재력과 권력을 거머쥔 완벽한 칼과 방패. 이들 부부 앞에는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십수년간 온갖 뇌물과 횡포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어 온 좌의정 민대감 일가였지요. 가장 크고 흉악한 적을 먼저 쳐부수고 나면 사돈의 권세만 믿고 날뛰던 친정의 죗값을 묻는 일은 그 뒤로 미루어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민대감은 오랜 세월 조정의 권세를 휘두르며 아나무인으로 백성을 짓밟고 뒤로는 온갖 비리를 일삼아 그 죗값이 태산처럼 쌓인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아들 태경은 어떠했을까요? 가문의 세도만 믿고 벼슬자리를 꿰찼으나 매일같이 기방을 드나들며 술독에 빠져 살기 일쑤였습니다. 관아의 일을 제대로 돌볼리 만무했으니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지요. 저리 썩어 빠진 가문인데 어찌 아무도 손을 못 대는고. 백성들은 한숨을 내쉬면서도 워낙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가인지라 감히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썩은 뿌리를 정면으로 겨눌 칼날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꼿꼿한 대사헌 윤재겸이었지요. 소율과 재겸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벼르고 준비해 왔습니다. 거상으로 발을 넓힌 소율은 그 막강한 재력과 인맥을 동원해 민씨 가문의 더러운 돈줄을 은밀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뇌물을 건넸는지, 횡령한 세금이 어느 곳간으로 흘러갔는지 자금의 흐름을 낱낱이 파헤쳤지요. 소율은 민씨 가문과 거래하던 상인들을 일일이 찾아가 술과 재물로 입을 열게 하고 앙심을 품고 쫓겨난 옛 타인들까지 샅샅이 수소문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에 걸쳐 차곡차곡 모은 비리 증거들은 어느새 산더미처럼 불어났지요. 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모두 그자들의 숨통을 촤 올가미입니다. 두툼한 장부와 서찰 뭉치를 내미는 소율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재겸 역시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것이면 충분하오. 부인의 치밀한 수소문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 꼬리를 잡아내지 못했을 것이오. 하지만 일은 그리 쉽게 풀리지 않았지요. 민씨 가문도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민대감은 낌새를 눈치챘지요. 재겸이 자기 가문의 비리를 캐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문의 존망이 걸린 일이었지요. 가만히 앉아 당할 리 없었습니다. 민대감은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지요. 민대감의 덫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먼저 사람을 풀어 재겸의 약점을 이 잡듯 뒤졌습니다. 뇌물이나 주색 잡기에 빠진 적은 없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캐고 다녔지만 티끌 하나 없이 청렴한 재겸에게서 흠을 찾기란 불가능했지요. 그놈에게는 도무지 빈틈이 없사옵니다. 수하의 보고에 이를 득득할던 민대감은 곧바로 두 번째 화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집의 장사를 무너뜨려라. 든든한 돈줄이 끊기면 놈도 제풀에 꺾일 것이다. 관아에 은밀히 압력을 넣어 소율의 상단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단이 들여오는 물건마다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세금을 뜯어내고 거래처 상인들을 윽박질러 소율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속셈이었지요. 허나 소율이 누구입니까? 일찍이 재물을 여러 갈래로 분산해 두어 관아의 횡포쯤에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아의 부당한 압박마저 또 다른 비리 증거로 차곡차곡 장부에 기록해 두는 대담함을 보였지요. 마님, 그 계집의 장사 역시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사옵니다. 부부가 쌍으로 지독하구나.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민대감은 마지막으로 부부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이간질을 시도했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려 재겸이 다른 여인을 품으려 한다느니 소율의 재물이 검다느니 모함을 흘렸지요. 하지만 모진 세월을 건너온 두 사람의 굳건한 신뢰는 그런 얕은 수의 흠집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전해 들은 부부는 오히려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지요. 서방님, 누군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애를 쓰는 모양입니다. 하하,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이 아니겠소. 무너질 날이 가까웠다는 게지. 새 계략이 모두 막혀버리자 민대감은 마침내 가장 끔찍하고 치명적인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영모라는 누명이었지요. 민대감은 수하들을 사주해 재겸이 사사로이 군사를 모아 임금을 해하려 한다는 거짓 상소를 올렸습니다. 위조된 엉터리 서찰과 거액의 돈으로 매수된 가짜 증인들까지 버젓이 줄을 이었지요. 하늘 아래 영모보다 무거운 죄는 없었으니 조정은 단숨에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대사헌 윤재겸을 당장 하옥하라.
아무리 재겸을 신임하던 임금이라도 그럴듯한 물증 앞에서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지요. 결국 올곧은 길만 걸어온 청백리 재겸은 하루아침에 대역 죄인으로 몰려 차디찬 감옥에 갇히는 청천벽력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씨 가문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제까지 샌님 주제에 감히 우리 가문을 건드려 어디 옥에서 피를 토하며 썩어보거라. 태경 역시 모처럼 술잔을 기울이며 통쾌하게 비웃었습니다. 아주 꼴이 좋구나. 그 잘난 청백리께서 하루아침에 목이 날아가게 생기셨구먼. 옥에 갇힌 재겸에게는 곧 사형이 내려질 판이었습니다. 소율은 옥조를 매수해 가까스로 재겸을 면회했지요. 차디찬 옥 안에 재겸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지요. 며칠 새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소율은 창사를 붙잡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지요. 서방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 재겸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나는 괜찮소. 다만 부인이 위험할까 그것이 걱정이요. 저들은 무슨 짓이든 할 자들이요. 부디 몸을 사리시오.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결국 저들의 더러운 뜻대로 세상이 굴러가는 꼴이 됩니다. 저는 절대 이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율의 눈빛은 단호했지요. 재겸은 그런 아내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가 힘이 없어 이런 꼴을 당하는구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서방님은 그저 바르게 사셨을 뿐입니다. 죄는 저들에게 있습니다. 소율은 좁은 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재겸의 거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등 위로 어머니가 남겨준 낡은 은가락지가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캄캄한 옥 안에서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옥졸의 다급한 재촉이 이어지자 소율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위기가 닥쳤지요. 소율이 모아둔 귀한 증거들의 존재를 민씨 가문이 눈치채고 만 것입니다. 소율을 곁에서 오랜 세월 보필해 온 충직한 늙은 종이 증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민씨 가문이 푼 왈패들에게 그만 끔찍한 변을 당하고 말았지요. 아씨 문서는 지켰사옵니다. 늙은 종은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와중에도 증거가 든 궤장만은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율의 품에서 끝내 마지막 숨을 거두었지요. 제 목숨을 바쳐 아씨의 증거를 지켜낸 것입니다. 소율은 그 충직한 종의 주검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이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소율이었으나 이번만큼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고 충직한 아이는 자신을 대신해 목숨을 잃었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참담함이었지요. 그날 밤 소율은 등잔불마저 꺼진 캄캄한 빈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것일까? 그저 죽은 듯 조용히 살았어야 했나? 소율의 마음에 처음으로 나약한 의심과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방 안을 넘어 소율의 마음속까지 깊게 내려앉고 있었지요. 하지만 소율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손때 묻은 은가락지를 꺼내 가만히 어루만졌지요. 두 눈을 감자 미움받으며 자란 어린 날들, 부엌에서 전을 부치며 삼켰던 설움, 그리고 어머니가 차가운 손으로 가락지를 쥐어주던 그 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내 두 눈을 번쩍 뜬 소율의 눈빛이 다시금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목숨을 바친 충직한 종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었고, 옥에 갇힌 남편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었으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율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상단이 가진 모든 재물과 사람, 그리고 은밀한 정보만까지 샅샅이 끌어모으기 시작했지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민씨 가문이 내세운 거짓 증인들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소율의 거상 정보망은 쥐도 새도 모를 만큼 빈틈이 없었지요. 그 자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민씨 가문으로부터 얼마의 뇌물을 받았는지 그 꼬리를 단박에 밟았습니다. 소율은 거짓 증인들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 즉 늙고 병든 어미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사내를 은밀히 찾아갔습니다. 내가 거짓 증언을 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허나 지금이라도 궐에서 사실을 밝힌다면 내 죄를 가볍게 해주고 내 어미의 여생은 내가 책임지고 돌보아 주마.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사내는 한참을 떨며 고민하다 결국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지요. 아씨,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대로 다 아뢰겠습니다. 그날 민대감 댁에서 돈을 받고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자 거짓 증언의 사슬은 연쇄적으로 풀려나갔습니다. 한 명이 입을 열기 시작하자 다른 자들도 줄줄이 무너져 내리며 실토하고 말았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사헌이 되어서도 힘없고 억울한 백성들의 누명을 벗겨주던 재겸의 은덕이 빛을 발했습니다. 은혜를 입었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 윤대감마님께서 역적이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이 어디 있단 말이오. 수백, 수천 명의 백성들이 궁궐문 앞에 엎드려 밤낮으로 재겸의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평생 곧고 바르게 살아온 남편의 덕과 빈틈없이 증거를 모아온 아내의 지혜가 마침내 거대한 파도가 되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율은 마침내 확보한 모든 증거를 품에 안고 궐로 나아갔습니다. 본디 재겸을 깊이 아끼며 영모 사건에 의구심을 품고 있던 임금도 소율이 올린 명백한 증거와 백성들의 빗발치는 호소가 더해지자 마침내 진상을 다시 밝히기로 결심했지요. 드디어 임금이 친히 죄를 묻는 친국이 열렸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재겸이 포박된 채 끌려 나왔고 그 맞은편에는 아직도 자신의 비열한 계략이 성공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 민대감이 거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옥사리로 몰골은 초췌해졌으나 맹호처럼 형형한 눈빛을 빛내며 재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신은 결단코 영모를 꾀한 일이 없사옵니다. 저들이 신을 모함하는 까닭은 신이 저들의 추악한 비리를 낱낱이 밝히려 했기 때문이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사옵니다. 재겸이 소율이 건네준 문서를 어전에 펼쳐 보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민씨 가문이 저지른 뇌물수수, 세금 포탈, 토지 강탈의 증거는 물론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한 정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민대감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것은 모두 조작된 것이옵니다. 전하, 윤재겸이 신을 음해하려고 꾸며낸. 하지만 구차한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불호령과 함께 궐마당으로 끌려 나온 거짓 증인들이 추상 같은 어명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실토했기 때문이지요. 소인들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민대감 마님께 돈을 받고 윤대감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올렸사옵니다. 조정이 술렁였지요.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때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술에 절어 있던 태경 역시 아버지의 죄에 연루되어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초췌한 몰골로 마당에 꿇어앉은 태경은 그 엄청난 증거를 올린 대사헌의 부인을 올려다보고는 그 자리에 돌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게 서 있는 여인은 바로 소율이었기 때문이지요. 제가 본처로 맞으려다 놓친 그 정혼자였습니다. 당신이 어찌 당신이 여기에. 태경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소율은 바닥에 꿇어앉은 태경을 내려다보며 서늘하고도 기품 있는 눈빛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문이 무너질 낌새를 챈 민대감의 측근들마저 제 살기를 찾고자 앞다투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권세만 믿고 아랫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던 가문이었으니 위기의 순간에 진정으로 곁을 지키며 목숨을 바칠 이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까닭입니다. 전하, 민대감이 변방의 굴량미를 빼돌려 제 곳간을 채워 싸웁니다. 민대감이 거둬들인 뇌물만 수만 양이옵니다. 신들은 그저 대감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어제의 충복들이 오늘은 앞장서서 비리를 고변하고 나서니 민씨 가문은 더 이상 빠져나갈 쥐구멍조차 없었습니다. 한때 민대감 앞에서 허리가 휘도록 굽실거리던 자들의 잇따른 배신은 권세와 공포로 쌓아올린 모래탑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광경이었지요. 마침내 크게 진노한 임금의 불호령이 궐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민씨 일족의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당장 민대감 이하 일족의 관직을 모두 삭탈하고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남김없이 몰수하라. 또한 그 가문을 영원히 폐하여 다시는 조정의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 이 추상 같은 어명 한마디에 하늘을 찌를 듯 위세등등하던 천하의 민씨 가문은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으리으리하던 대문은 속절없이 헐려나갔고 꽉 차 있던 곳간은 텅텅 비었으며 좌의정 민대감은 오라에 묶인 대역 죄인이 되어 변방으로 끌려갔지요. 가문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평생 아비의 세도만 믿고 아나무인으로 살던 태경의 말로 또한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관직도 재물도 가문의 이름도 모두 잃고 천한 평민으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손에 흙 한 번 묻혀본 적 없던 그는 갈 곳마저 잃은 채 한양거리를 떠돌며 당장 한 끼 끼니조차 잊지 못해 남이 먹다 버린 밥을 빌어먹는 처량한 거렁뱅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에 빈민들이 얼어 죽어나가자 한양제일의 거상이자 대사헌의 부인인 소율은 사제를 털어 저작거리에 구휼소를 열었습니다. 소율은 손수 거친 무명치마를 두르고 나와 떠는 백성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퍼주고 있었지요. 그 길게 늘어선 허기진 행렬 속에 때에 저러 얼굴조차 알아보기 힘든 사내 하나가 덜덜 떨며 서 있었습니다. 바로 태경이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태경은 꽁꽁 언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국밥을 받아들려던 찰나 얼어붙은 손끝이 미끄러지며 그의 품속에 소중히 품고 있던 물건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달그락. 바닥에 뒹군 것은 10년 전 강가에서 소율이 치마끈에서 풀어주었던 바로 그 낡은 놀이개였습니다. 국밥을 퍼주던 소율의 손이 그 자리에 딱 멈춰 섰지요. 아무리 남루해졌어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놀이개 어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소율의 서늘한 음성에 흠칫 놀라 고개를 든 태경은 눈앞에 서 있는 기품 있는 안주인이 소율임을 알아보고는 왈칵 밀려드는 수치심에 얼굴을 감싸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허나 소율은 물러서지 않고 놀이개를 주워들며 다시 물었지요. 묻지 않습니까? 10년 전 내 치마끈에 매달려 있던 이 낡은 놀이개가 어찌하여 민도령의 품에서 나오는 것인지요. 다 당신의 것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요. 이것은 10년 전 강물에 빠져 죽어가던 나를 구해준 은인이자 내 어리석은 사랑이었던 교란이의 증표요. 비록 그 애가 가문이 망하자 도망쳤으나 내 목숨을 살려준 이 증표만은 버릴 수가 없어 여태 품고 있었거늘. 그 순간 소율의 두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교란이가 당신을 구했다 하였습니까? 그리고 이 놀이개가 교란의 것이라 하였습니까? 기가 막힌 듯한 헛웃음이 소율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이제야 엉켜있던 모든 실타래가 풀리는군요. 그날 얼음장 같은 강물에 뛰어들어 당신의 뒷덜미를 끌어올린 것은 교란이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이 놀이개를 계집종에게 들려보내며 당신이 깨어나거든 전하라 하였거늘 교란이가 계집종의 입을 막고 중간에 가로채어 당신의 은인 행세를 한 것이었군요. 그럴 리가. 분명 교란이가 내 앞에서 그날의 일을 낱낱이 읊으며 부정하려던 태경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 교란은 얕은 개울물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지독한 겁쟁이였지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린 태경의 뇌리에 10년 전 혼례를 앞두고 자신이 거들먹거리며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 불구덩이 같은 고생길에 밀어넣을 순 없지 않은가. 어차피 제 집에서도 미운 털 박힌 부엌대기라지 않나. 큰딸을 정실로 앉혀서 어머니의 매서운 시집살이를 막아낼 방패막이로 쓰고 집안의 굳은 일을 죄다 떠맡기는 게지. 태경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은혜를 갚기 위해 온몸을 바쳐 지키려 했던 여인은 희대의 사기꾼이었고 굳은 일을 떠넘길 방패막이로 쓰다 내버리려 했던 흠집투성이 정혼자가 바로 제 목숨을 턱 밑에서 구해준 진짜 은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인을 몰라본 것도 모자라 그 은인을 지옥불에 밀어넣으려 했던 제 오만함이 결국 제 눈을 찌르고 가문을 멸문지화로 이끌었음을 깨달은 태경의 입에서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율 역시 깊은 상념에 잠겼지요. 저 사내가 나를 그토록 끔찍한 사지로 몰아넣으려 했던 것이 단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제 딴에는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지키려 한 얄궂은 순정 때문이었단 말인가. 소율을 평생 옥죄어온 서늘한 원망의 한 구석이 허무하게 녹아내렸습니다. 태경의 악행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한때 좋아했던 사람이 까닭없이 자신을 짓밟으려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묘한 위로감을 가져다 주었지요. 내가 내 손으로 내 구명줄을 끊어낸 것이었구나. 이 모자란 놈. 태경은 길바닥에 꿇어앉아 언 땅에 머리를 찌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어리석음에 대한 뼈저린 회한이 저작거리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지요. 소율은 앙심도 남지 않은 고요한 눈빛으로 태경을 가만히 내려다보다 낡은 놀이개를 태경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과거의 엇갈린 오해는 이로써 풀렸으나 당신이 세도를 믿고 지은 죄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우리의 길고 길었던 악연을 모두 씻어내시지요. 소율은 모락모락 김이 나는 국밥을 내어주고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눈 내리는 거리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홀로 남은 태경은 차갑게 식어가는 국밥과 주인을 잃은 낡은 놀이개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 엎드려 밤이 새도록 짐승처럼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시댁 가문이 처참하게 멸문지화를 당하자 교란은 야반도주하듯 시댁을 뛰쳐나와 도망쳤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화려한 삶은 일장춘몽이 되어버렸지요. 의지할 곳 없는 교란은 발길을 돌려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허나 친정마저 그녀를 거두어 주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좌의정댁과 사돈을 맺어 한 자리 얻어보려던 부모의 허황된 꿈도 산산조각이 난 뒤였으니까요. 민씨 가문과 얽힌 탓에 심대감댁 역시 비리 조사 대상에 올라 가세가 크게 기울었고 설상가상으로 새어머니가 뒤로 빼돌리던 재물장부까지 샅샅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민씨 가문에 이어 심대감댁 역시 덩달아 풍비박산이 나고 만 것입니다. 곳간이 12채에 달하던 심대감은 이제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신세로 전락한 뒤에야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다. 죽은 본부인을 닮았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미워하다니. 그 아이야말로 우리 집안의 가장 귀한 자식이었거늘. 허나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큰딸을 천대하고 내쫓듯 벼랑으로 몬 죗값이 고스란히 제게 돌아온 것이지요. 새어머니 역시 우라통이 터져 화병으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평생 탐욕만 부리며 남의 것을 훔쳐 살아온 인생의 끝이 이토록 비참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탓입니다. 결국 갈 곳을 잃은 교란은 거리를 떠도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평범한 삶조차 이제는 허락되지 않았지요. 언니 소율이 한양제일의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교란은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언니의 은인을 가로채고 언니의 복을 빼앗은 죄로구나. 끝없는 후회와 질투에 시달리던 교란은 끝내 마음의 병을 얻어 정신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리를 헤매며 헛소리를 중얼거리다 멀리서나마 언니의 화려한 삶을 곁눈질하며 미쳐가는 그녀의 모습은 참으로 보는 이의 혀를 차게 만들었지요. 이렇게 소유를 능멸하고 그 어머니를 욕보였던 자들은 빠짐없이 제 죗값을 치렀습니다. 소율은 제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지요. 오직 엄한 국법의 힘과 올곧게 모은 정당한 재물의 힘만으로 이 모든 심판을 이뤄낸 것입니다. 누명을 벗고 당당히 옥에서 풀려난 재겸은 그 꼿꼿한 성품을 다시금 인정받아 더욱 높은 벼슬 자리에 올랐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나라의 참된 기둥이라며 칭송했고 그 곁을 든든히 지킨 소율 역시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명문가의 안주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다시 고요한 세월이 흘러 환한 한가위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한때 명절이면 부엌 구석에 처박혀 기름내를 뒤집었으며 전을 부치던 천덕꾸러기 큰딸 소율은 이제 으리으리한 저택의 대청마루에 앉아 가문의 어른으로서 깍듯한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줄을 지어 다가와 안주인 어른 강령하십니까? 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소율은 빙긋 웃으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소율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곁에 한 자리라도 꿰차려 애를 쓸 뿐이었습니다. 소율의 고운 손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물려준 은가락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가락지를 매만지며 하늘을 올려다보자 둥근 보름달이 마치 어머니의 인자한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제가 살아내어 끝내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딸로 태어난 것이 제게는 결코 부끄럽지 않은 큰 축복이었으므요. 소율의 눈가에 따뜻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한평생 억눌렸던 서름과 깊은 그리움이 마침내 깨끗하게 녹아내리는 경건한 눈물이었습니다. 곁으로 다가온 지압이 재겸이 소율의 어깨를 감싸며 가만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부인, 우리가 험난한 길을 지나 함께 이 모든 것을 이루었구려. 예, 서방님.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서방님이 곁에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험난한 시간을 지나오며 누구보다 깊은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진정한 동반자. 두 사람이 일으킨 윤씨 가문은 훗날 나라에서 가장 고결하고 존경받는 명문가로 대대손손 번창했답니다. 진짜 귀한 보석은 남이 함부로 깎아내린다고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의 값어치 또한 남이 함부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모진 풍파를 견디고 꿋꿋하게 살아내며 제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이지요. 남을 해치려 판 함정에는 결국 제가 먼저 빠지게 되며 세상 만사는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이치를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